우리나라 역사상 우리가 죽음에 제일 가까이 간 날이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강의하고를 지는 못했을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은 6월 24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쟁이 났다는, 그 이전에 휴전선에서 38선에서 매일 티격태격 거렸어요. 그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38선 전체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 국무장관한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났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6월 24일, 미국은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밤에 자기 고향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들이 토요일이면은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때 그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 가서 이제 밤 한 9시쯤 됐는데 서재에서 그냥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 트루만 회고록에 보면은 책 읽다 자려고, 이게 책 읽다 보면 이제 자죠 보통. 그래서 책 읽다 자려고 서재에 들어가 있는데 애치슨 장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마. 그랬더니 애치슨이 지금 밤도 깊었고 밤 한 9시 넘었으니까 비도 오고 이럴 때 또 그때는 비행기가 4시간 정도 걸렸답니다. 거기서 워싱턴까지. 밤에 비행기가 뜨면 미국 국민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 테니까 그때까지 주무십시오. 트루만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뉴스가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를 걸게. 왜? 미국하고 한국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깨 있는 줄 알고 전화 막 걸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애치슨 장관이 내가 정보가 확실해지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 6월 25일 날 워싱턴으로 날라와서 그래갖고 회의를 하는데 모이셔 그래갖고 근데 아주 소수만 모이는 겁니다.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 맞죠? 예,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워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냥 일사천리로 한국에 미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그게 코리안 디시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연구 사례입니다.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는 공산국가, 독재국가랑 똑같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천천히, 전쟁 때 어떻게 천천히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전쟁하러 왔는데 그러고 나서 막 전투가 벌어졌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도착했죠. 부산에. 근데 전쟁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버린 나라인데 지금 우리 애들이 가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육군이 가서 싸우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순간 보고 전부 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하늘의 뜻이야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분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내가 전화 받을 때 읽고 있던 책은 이 세상에 어떠한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라는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그 자기는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무조건 가서 막는다. 그러면 작은 전쟁은 뭐고 큰 전쟁은 뭡니까? 한국은 트루만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잖아요. 한국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바보처럼 굴면 스탈린은 독일을 공격할 거야. 독일을 공격하면 이건 도무지 안 막을 수 없죠.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을 막으려면 코리안 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그랬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트루만, 애치슨, 이 아주 절박한 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미군이 7월 5일 날 처음으로 미군이 북한군하고 전투를 합니다. 저쪽 서울에서 그 수원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지금 이름이 초존비라는 휴게소가 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처음 전투한 데입니다. 그래서 미군 150명 죽었습니다, 그날. 정말 대참사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곧 빌리그레함 목사가 전쟁 나는 날 아침에 트루만한테 전보를 친 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 트루만 회고록이 아니라 이분의 회고록을 읽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자기가 6.25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편지 보낸 거, 그거 전보를 친 거가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이메일 같은 거 없을 때 다 전보 쳤잖아요. 전보는 글자 숫자대로 돈을 치니까 그 문장이 좀 엉성합니다. 뜻만 통해요. 그날 그렇게 전보를 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수백만 명의 기독교도들이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에게 이 위험한 순간 지혜를 주시라고. Strongly urge,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Show 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적대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저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인구 비례상 어느 곳보다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많습니다. Than any part of the world.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이죠. 저거를 첫날 본 거예요. 그러고서 일사천리로 가야 되겠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 끝난 지 정말 5년밖에 안 되는 때 난 전쟁에 미군이 또 싸우러 오는 겁니다. 이때 알았으면 뭐 한국은 끝나는 거죠. 솔직히 끝나는 거죠. 100%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이 역사에 그 섭리가 있다가 이제 제가 이 글은 내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디 글을 썼더니 그 유영익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역사학 박사 하시고 이승만을 제일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자료 어디서 봤냐고. 그거 제가 그 회고록 페이지를 복사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Just as I am 이라는 그 회고록의 앞부분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죠. 재밌는, 제가 이 방대한 역사를 다 이렇게 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화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그림하고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메가더 장군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전선 시찰하러 왔어요. 아직 북한군이 서울은 점령했는데 이제 한강까지 넘어오기 전이에요. 그때 노량진 쪽에 보니까 한국군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일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병사한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후퇴 명령이 없다면 그럼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한테 병사가.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그 통역하는 대위한테 저 병사에게 말해주게 곧 구하러 우리가 올 것이라고. 그러고 싸운 전쟁입니다. 역사에 한순간순간 고비가 있는데 그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중공군 피난 행렬, 미군이 와서 전쟁하는데 지게를 지고 다닙니다. 지게. 저 사진을 제가 아까 말한 그 책에다 저거를 사진으로 집어넣으라고 보냈더니 편집하는 아줌마가 자기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진을 보고 한참 울었다고 그러는데 미군이 저걸 지게를 지고 보니까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미군이 저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물리학이구나. 야, 이거 여기다 박격포를 싣고 다녔습니다. 박격포.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죠? 박격포도 싣고 다니고 지게의 장점이 뭡니까? 길이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다. 그렇죠? 지게 끝내주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낮잠 잘 때는 얼마나 좋아요. 45도 각도로 딱, 그죠? 쉬기도 좋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근데 서양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줬는지 아세요? A-프레임입니다. A자 틀. A자죠. 요새는 저거 이제 박물관 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도 저 지게 하는 분들이 아줌마가 물건 많이 사면 실어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습니다. 6.25 때 얘기죠. 이 전쟁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정말 처절했습니다. 처절했어요. 그리고 전쟁은 말이죠. 여러분,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정의가 승리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쟁은 두 개의 다른 정의의 싸움입니다. 이쪽도 정의고 저쪽도 정의예요. 근데 이긴 나라가 지가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악마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이겼으면 처칠이 악마가 됐을 겁니다. 히틀러는 정의롭지 못해서 졌나요? 약해서 졌죠. 솔직히 다른 나라 이쪽 부대 약해서 졌습니다. 미국 힘이 더해지니까 약해져서 진 겁니다. 미국 힘이 더해지는 걔네들이 셌습니다. 독일군도 버클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써 있어요. 독일군 버클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전부 하나님 열심히 믿었죠. 근데 왜 독일이 졌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영국이 하나님 편에 쓴 싸움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 했는데 그걸 링컨 대통령 얘기를 읽다 알았습니다. 남북전쟁 하는데 1년 동안 지고 있었습니다. 북군이. 아니 노예 해방하자는 게 하나님 쪽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못 죽였는데 1년째 되는 날 처음으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엔티에탐 전투라는 데서 무려 3,700명이나 죽었는데 북군 장군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백악관으로 뛰어갔죠. 카카,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나는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9.11 딱 나가고 첫 번째 내각 회의할 때, 첫 번째 강요 회의할 때 부시 대통령이 럼스펠드 장관 보고 소리내서 기도하시오. 막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는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지금 아무나 가서 때려 죽일 수 있다. 아무나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내가 이제 기독교와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책을 내 앞으로 써야 될 책 목록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그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기독교적이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전쟁터는 그래서 정의 불의가 아닙니다. 분노예요, 분노. 왜 젊은 친구들은 전쟁을 하는가? 자유를 위하여? No. 평화를 위하여? No. 철수를 위해서 합니다. 내 친구 철수가 죽었어요. 저놈들한테.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fight for his bodies. 자기의 그 소꿉 친구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자유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저놈들이 철수를 죽여? 복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덜덜 떨다가 옆에 있는 친구 죽으면 총 들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총알이 막 오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6.25 때 그렇게 인명피해가 높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양반 아저씨가 죽었어. 저놈들이 그냥 학살한 겁니다. 지주라고. 근데 그 사람이 병사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또 저쪽 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인명피해가,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 하는 그런 전쟁이 됐죠. 메가더 장군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우리 군을 지휘하시오. 그래서 작전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야,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작전 통제권을 넘기다니. 전쟁에 이기려고 넘긴 것이죠.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중간에 질문했는데 한강다리 왜 끊었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사람은 다 북한 밑에서 살아 나만 도망갈게 그래서 끊었나요? 북한군이 나만 저 한강 밑으로 갈까봐 끄는 것이죠. 그때 급해가지고. 그때 뭐 잘못 끊었는지 뭔지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시조를 잘못했냐 잘했냐를 따져야지. 지금 저걸 끊고 자기 도망가고 한국 사람들 많이 죽였다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람이 사람들 죽이려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끊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도 절박하고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지 북한군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리고 외치만 살라고. 전쟁터에서는 그 장군 살리는 거예요. 월남전 할 때 말이죠. 소대장 죽으면 전멸이기 때문에 병장들이 앞에서, 소대장 앞에서 먼저 뜁니다. 왜? 지가 맞아야 되니까. 소위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뭐 기본 논리죠. 김정일도, 김일성도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북한군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메가더 장군한테 귀하 한국군을 지휘하시오 하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특수한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한국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오. 그랬더니만은 메가더 장군이 귀하의 용맹한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의 기초를 아는 사람입니다. 메가더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장군은 아닙니다. 성질이 너무 강팍해요. 기독교 말로 강팍합니다. 그리고 모든 잘한 것은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저 사람 점수를 능가하는 1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저에다가 아주 끝내주는 것을 아메리칸 시저라고 그러죠. 시저입니다. 민주국가인데 시저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막 아주 그러고, 그래서 미국 교수들한테 미국 장군 이제 랭킹 매기라면 저 사람은 아주 밑에 나옵니다. 못돼 먹은 장군으로 나오죠. 그런데 저 사람의 그 철학이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은 이기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이겨야지 끝나는 겁니다. 핵을 써도 되고 중국하고 전쟁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코를 깬 거죠. 한국군 네가 지휘해.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군 지휘가 미군한테 넘어간 건데 그게 조금 변질됐지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준 거죠. 그런데 이거 뭐 평시전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원래는 작전 지휘권을 전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그러다가 광주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야 미군이 저 광주에서 막 총 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 많이 죽었어라고 그러니까 야 미군이 내가 언제 쏘라고 그러겠니? 내가 쏘라고 그러겠냐?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는 한국군은 니네가 지휘해. 내가 지휘했다고 욕먹기 싫어. 전쟁 나면 내가 지휘할게. 그래서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평시, 전시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입니다. 북한이 천안함 쐈은 거는 평시예요. 평시. 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시가 되면 미군이 지휘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가서 쏴버렸죠. 우리 군이 반응하죠. 연평도 쏘니까 우리가 쐈죠. 연평도가 쐈는데 그게 전쟁이면 미군이 쏴라 그래야 쏘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걔네가 쐈는데 우리가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전시 선언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시가 선언된 후부터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전쟁 나면 우리가 지휘도 못한다. 전쟁 나면은 전시가 선언되면 우리가 지휘 못합니다. 근데 전시가 어떻게 선언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30명이 공격해 왔어요. 그러면 그런 건 회의도 안 합니다. 북한군 30만 명이 왔다 그러면 둘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전쟁 맞습니다. 라고 사령관들이 얘기하면은 국방장관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국방장관이 동의하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거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시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모든 지휘를 미군이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알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거 전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반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전시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독립 자존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한테 작전권을 주고서 이제 미군이 막 전쟁한단 말이죠. 메가더가 막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도 하고 인천 상륙이 9월 며칠이죠. 그런데 휴전선에 38선에 한국군이 맨 처음에 도달한 것이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그 대기 한 이틀 전이에요. 동해바다에서 제일 먼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한국군이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38선에. 그때 정일곤 장군이 사령관입니다. 정 장군 지금 뭐하나? 예, 38선에 와서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 올라가야지. 예, 카카. 거기 올라가는 것은 메가더 장군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카카께서 지휘권을 글로 넘기셨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정 장군, 당신은 누구 부하야?
소리 빽 지르니까 저거 군인들 좀 멀리서 전해서 소리 좀 차려 하죠. 예, 각하부합니다. 그럼 내 명령 들어 올라가. 그래서 10월 1일 날 올라간 겁니다. 국군의 날. 예, 그래서 10월 1일 날 한국군이 38선을 먼저 넘은 거예요. 이제 전쟁이 달라지는 것이죠. 원래 미국은 전전 상태를 회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38선까지 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목적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감으로써 전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며칠 있다 미군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줬지만은 그냥 그대로 어겨버립니다. 몇 달 만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뭐 우리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하고요. 예, 그래서 휴전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놈의 휴전이냐, 지금 북한 놈들이 전쟁 일으켰는데 지금 전쟁 끝까지 해서 통일을 해야지. 근데 미국이 뭐 더 이상 정말 트루만 대통령 인기가 지난번 부시보다도 못했습니다, 이때. 왜? 뭐 3.6군대하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뭐 몇만 명씩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내긴 뭘 끝내? 참 못 살게 굴었죠. 미국이 완전히 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다 아니까 나중에 그래, 그러니까 휴전조약에 내가 차마 찬성은 못하겠고 반대를 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이걸 들어주면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줘. 그러면 내가 반대는 하지 않을게. 그래서 이 휴전협정에 우리나라 사인은 없습니다. 김일성, 팽독해, 마크 클락, 남일, 그리고 이제 미국 육군중장 해리슨 5명 사인이 있어요. 물론 법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환이었고 유엔군 사령관이 했으니까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은 있는 거고, 북한 말대로 너네는 휴전에도 협정하는 놈이 무슨 평화협정을 맺어. 아직까지 북한이 그랬습니다. 너네 휴전에도 사인 안 했잖아. 근데 무슨 평화협정 당사자야. 그건 미국하고 나하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나도 해야 돼. 나도 싸웠으니까. 그럼 그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미동맹을 성립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세상에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요 콩알 코딱지만한 나라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코에 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불평등조약이라고 그럽니다. 한국한테 너무 유리하대요. 미국이 싸울 때 한국은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한국이 싸우면 도와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와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나온 책에도 이 사람은 외교의 신이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처칠이 미국 대통령들 욕하죠. 저 새3세계 가난한 나라에 늙은 사람 하나 못 당한다고. 이 사람은 딱 옛날에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가 여의도 공항에 내리면은 가서 등허리 툭 치면서 처칠은 잘 있는가 그러면은 처칠은 그 나라의 신이죠, 거의. 그냥 영국 대사가 서울에 내리는 날 기가 팍 죽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남북한이 시작될 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공업 총생산액이 한국은 40, 북한이 60. 발전, 전기 8, 92, 연료 12대 88, 야금 10대 90, 금속 기계 가공, 이거는 이제 냄비 만드는 건데 그거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광석 22대 78, 이런 식으로 북한이 앞섰고, 북한이 어느 정도로 앞서느냐, 북한은 6.25 때 자기 국산 총을 가지고 싸운 나라입니다. 그 국산 총 이름이 다발총, 여러 발이 나가는 총.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발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북한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이 군수공장을 대부분 북한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걷어가지 못하고 그냥 나사르라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북한이 총도 만들었고, 그리고 북한이 1948년 9월 9일 날 생겼죠. 생긴 다음에 중공군한테 총을 지원해줘가지고 공산군이 이겨서 공산군은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 시세를 진 거예요, 중국은.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6.25 때 이제 따발총 갖고 왔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쭉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대통령이기도 하고, 타협은 거짓 평화다. 그때 이제 신문에 났죠. 참, 최근에 이게 타협도 평화냐, 이런 데 대해서 논쟁이 많은데,
이런 거 뭐 쭉.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그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산업화를 하나도 안 한 거로 하는데 최근 연구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산업화가 결실을 보고 있었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해가지고 산업화의 원조를 이승만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뭐 연구를 거의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이 나쁜 인간으로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죠. 예. 북한에는 김일성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승만 대학이 있어야 되죠. 왜? 가나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세계 12등이 됐습니다.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미국 그 대단한 교수가 1960년에 가나하고 대한민국은 같았다. 서열이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대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헌팅턴 교수는 문화가 중요하다 해갖고 한국 사람들은 발전의 문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쓰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씨앗을 그때 뿌린 것은 뭘 뿌렸습니까? 무슨 씨앗?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일제 나온 다음에 한글도 다 모르는데 완전히 한글 다 깨우게 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은 야, 우리나라 이게 뭐 있냐, 솔직히.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데 애들 공부시키는데 미국 가서 원자력 배워와야 돼. 그래서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미국에 있는 그 원자력 연구소 다 유학시켰습니다. 알곤 연구소라고 시카고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가서 원자력 공부하러 갔다 오고 왜? 그게 미래의 에너지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기초를 놓고 그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버스 타면은 상위 군인들이 연필 사라고 다 돌립니다. 그거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면은 그 작대기로 맞습니다. 야, 나는 나가서 다리를 잃었는데 연필 하나 안 사주는 거야 하고서 행패 부리고 그랬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1953년부터 60년까지가.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한글 깨치게 하고, 그리고 특히 군인들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기술 배워오게 하고, 그리고 민간인학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가서 원자력 기술 배워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될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선거, 6.25 때 부산에서 선거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높은 교육열과 문맹 퇴치, 농지개혁, 뭐 김일성만 한 게 아니라 여기도 했죠. 개신교 국가화를 추진. 이거를 이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데 이제 이게 진리, 자유, 보편 뭐 이런 것이죠. 기독교라는 거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민주주의에 의해 밀려난 대통령. 데모 열심히 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데모 못하죠. 이 세계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제일 조용한 나라가 북한이래요. 정말 조용하죠. 쥐죽은도 조용합니다. 데모 못하니까 하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물러나라고 그러는 나를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그래? 그럼 물러나야지.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때 각 대학 학생들이 이제 경문 쓴 거 보면은 야, 이제 민주주의를 아는 국민들이 되었구나 합니다. 그때 거리가 거꾸로 읽어보면은 60년대 대학생이 이 정도를 썼구나. 예, 이 사람이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29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36에 박사받아 와서 독립정신을 읽다가 이 사람이 29살에 썼다는 소리 듣고 정말 좌절되더라고요. 야, 나는 그때 이런 거 죽어도 못 쓴다, 지금도 못 쓴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하지 않은데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학교 다녔나요, 솔직히? 예수님이 뭐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박사 받았나요? 그래서 생이지지란 말이 있어요.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나면서부터 하는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공부하면 그래도 알아요. 그걸 학이지지라고 합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사람들. 근데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곤이지지라고 합니다. 피곤하지만은 모르는 거. 공부 잘해야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예, 뭐 이분이 이제 18년 동안 또 옆에서 또 그런 놈들 많겠죠. 노인들한테, 이거 각하께서 더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건 이제, 그래서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죠. 나가 물러난 다음에, 그 1년 동안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만발한 게 아니라 방종, 이건 자유라기보다는 너무 방종이었습니다. 뭐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이죠. 그때 국민학교죠. 단임 선생 바꿔달라고 길에 나와서 데모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이게 여기 어디 있나? 3.7%가 민주당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7%. 이거 나머지는 이거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거 하러 나왔는데,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국제정치의 평균입니다. 한국에도 군부 쿠데타가 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다 예측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조건이 좋아요.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물어봅시다. 데이터 다 집어넣고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아? 아마 그때 상황을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데이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면 군사 쿠데타가 답일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제 갖추고 있었죠. 군인들을 무식한 군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집단이 대한민국 장교단입니다. 장교단에 제일 학벌이 나쁜 애가 대졸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일단 소위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최하가 대학교 16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장교는. 그러니까 100% 대학 졸업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고시 붙은 사람 중에도 고졸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 중에서도 꼭 대졸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교는 전원 대졸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식한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실력이 다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알아요. 그런데 알면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그런데 칼까지 들고 있어. 군인들은. 그러니까 능히 그런 상황에서는 군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5.16이 됐습니다. 5.16이 났는데 이런 건 뭐 다 우리 설명 다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거 누르면 예. 그래서 5.16이 났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국제정치, 쿠데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올 곳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가 나는 날,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죠. 윤보선한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거 가서 막을까요? 그랬습니다. 미군이 막으면 막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윤보선 대통령의 답이 뭡니까? 올 곳이 왔어. 올 곳이 왔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막지 마. 당시 한국 국민 중 3.7%만이 장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거 제 책인데,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장교단은 가장 유식한 사람들이었다.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에 대해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온 한국의 장교단은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도 현대화, 조직화, 고학력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인 총까지 들고 있었다. 나오는 거죠, 당연히. 거의 나오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 미국 장군이 와가지고 대사도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쿠데타가 뭐야 하고서. 그런데 그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저거 막지 마시오 해가지고 서울까지 다 들어온 것이죠.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 발발 소식을 듣고 올 곳이 왔다. 라고 얘기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 사무엘 한팅턴이라는 뭐 미국의 아주 최고 또 정치학자인데 저분도 뭐 돌아가신 지 한 몇 년밖에 안 되는데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변동하는 사회에서의 정치 질서라는 책.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책 읽고 분노했습니다. 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자유보다는 질서가 더 앞서. 질서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질서가 확립되면은 돈을 좀 벌게 되고 돈이 어느 이상 되면 그때 민주주의가 오는 거야. 라고 써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근데 저게 맞는 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세이머 마틴 립세트라는 아주 끝내주는 또 학자가 있는데, 야,
가난한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 민주주의 하려면 말이야, 뭐 그냥 지금 돈으로 10,000불은 벌어야 돼. 10,000불 벌면은 그때는 민주주의 안 할 수가 없어. 왜? 국민들이 여유가 생기거든. 그래서 $10,000 되는 나라들은 토요일 날 놀게 해줘야 돼. 그리고 $10,000 되면은 노조 인정해줘야 돼. 그때 되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와.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돼. 빨리 경제발전부터 해. 그게 이제 미국 이론들입니다. 그 이론을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쑥스럽더라고요. 박정희는 그걸 안 읽었는데 알고 있었던 건가? 모르죠. 뭐 밑에 있는 사람이 읽고서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은 박정희가 그때 그랬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민주주의가 오는데 왜 그걸 여러분 못 찾습니까? 그때 우리는 막 덤벼들고 그랬죠. 무슨 경제 발전이 중요하냐? 민주주의 다 하고 경제 발전 못 하냐? 민주주의는. 예, 근데 이 패턴이 있습니다. $10,000, 지금 또 $10,000. 지금 중국이 거기 걸린 거예요.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걸렸는지 아십니까? 1987년에 걸렸습니다. 1987년에 국민들이, 야, 이제 먹고 살만하다, 솔직히. 이제 나 토요일 날은 일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노조는 이제 나도 좀 먹자. 그리고 대통령 좀 우리가 직접 뽑아보자. 뭐 장충주회관에서 매일 뽑냐. 그때가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받아준 것이 6.29 선언입니다. 한국은 그 고비를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쿠데타가 날 나라는 아니죠. 이제는 민주주의가 거의 정착이 된 겁니다. 아무리 뭐 대통령이 해도 가서 코털 뽑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박정희는 코털 뽑았어요. 대미는 놈 잡아다가. 그런 건 지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가 되면 민주화가 되는데 뭐 왜들 그래요 하고 저 이론들 지금 질서가 있어야지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어? 뭐 이런 겁니다.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깡패들 잡아서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죠. 어떻게 깡패를 이렇게 길에 다 인간들인데. 그때 국민들은 박수 쳤습니다. 왜? 남대문에 좌판 깔고 장사하는데 깡패들이 질서 유지비 달라고 와서 돈을 뜯네.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해요? 돈 줘야지. 까만 안경 끼고 와가지고 까만 양복 끼고 와서 입고 와서 달래는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경찰들이 못 해줬는데 군인이 해주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 암울하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암울하게 살았어요. 이 정외과 다니면서 이런 정치에서 살려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거꾸로 내가 학자가 된다면 그 시대를 용거하면서 그때 암울한 사람은 소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가 잡혀서 좋았고 생활이 낮아서 좋았고 괜찮아요. 뭐 새마을 노래도 듣다 보니까 좋네요. 뭐 이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노래 나오면 라디오 막 돌리고 난리 쳤지만은 바로 기준이 이렇게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름까지 썼어요. 이정재. 이거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때 사람들 솔직히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못 살게 그랬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 두목들하고 동대문 시장 두목이 종로에서 만나서 꼰총까지 쏘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쿠데타는 방법이에요. 나라를 옆에서 때리는 겁니다. 한 방 갈기다. 했다. 나라를 한 방 때리다. 학생들이 밑에서 덤비는 거는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옆에서 때리는 건 쿠데타예요. 근데 쿠데타는 나쁜 거고 혁명은 좋은 거고는 아닙니다. 이 권력을 쟁취하는 방식이 쿠데타도 있고 혁명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혁명은 좋은 거, 쿠데타는 나쁜 거라고 치는데 쿠데타를 했습니다. 혁명 공약, 반공. 왜? 저 사람은 원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산주의 해갖고서는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왜 잘 살 수 없습니까? 아무리 이래도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게 다 내 거가 되면 죽어라 하는데 이거 네가 많이 벌면 다 논아줘야 돼. 우리는 다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있을 만큼 잘나지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또 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도의 인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인간은 말이죠. 공부 잘하면 점수를 많이 주는 그 제도를 좋아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면 그 점수를 빼서 왜? 공부 못한 놈한테 줘야 되니까. 그럼 어느 놈이 공부하겠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미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오바마가 부자들 돈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뭐 해준다고. 그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애들은 그거 좋잖아요. 제 교수가 그랬습니다. 그건 막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그 좋은 걸 비판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우리. 이번 학기에 말이야. 니네들 점수 받은 거를 내가 다 평균해서 주는 100점, 50점 뭐 다 하면 다 더해가지고 사람 수로 나눠가지고 그 점수를 다 줄게. 너네들이 그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럽시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도 있고 뭐 또 열심히 했는데 80점 맞은 애도 있고 그래서 둘 다 90점 줬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은 놈 화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전체 전부 다 F를 줬습니다. 왜? 자기 점수대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가 한 점수보다 많이 받은 놈들도 안 하더라는 계획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we are not perfect.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이 퍼펙트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면 공산주의 좋죠. 열심히 일해서 갖다 놓고 난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것만 갖고 갈게. 그게 되나요?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공. 그 다음에 미국. 어디 줄 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줄 안 서는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 붙으면 얘가 이겨. 여기 붙으면 쟤가 이겨. 그날은 우린 줄 안 서도 됩니다. 그럼 불러요. 자기 편으로 오라고 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줄을 서야 됩니다. 어디에 줄 서야 되는 줄 아세요? 이기는 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디에 붙는 게 많은지를 알려면 누가 이길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 그 다음에 사회적 부패 없애겠답니다. 부패는 뭡니까? 정치가가 부자 되는 게 부패죠. 정치가가 부자가 되는 게 부패입니다. 정치가는 그냥 월급대로 사는 거예요. 시진핑이 재산은 4,310억 원입니다. 근데 무슨 부패를 3억 몇천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300억입니다. 근데 부패를 잡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경제발전, 통일, 다 중요한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박정희하고 제일 사이가 나쁘고 박정희가 뭐 직접 준 게 아니라 박정희 부하들이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주겠다는 사람입니다. 장준하. 그 사람이 5.16 난날 일으켰었어요. 5.16 혁명은 불가피한 일이다.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 최후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이다.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아주 못된 것은 아니라라고 쓴 거네요. 뭐 이거는 그냥 뭐 재미로 지나가고요. 박정희하고 케네디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쿠데타 일어나고서 아직도 현직 장군일 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군인으로서 지휘하는데 그래도 남미하고 다른 건 남미는 군복 입은 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복을 다 복구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군부 정치가 남미라든가 다른 나라랑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이 군복 입었죠, 아예. 가다피 같은 놈 군복 입고 있죠. 북한에 가끔 가다가 김정은이 군복 입고 나옵니다. 김정일 뭐 다 군복 입고 나오죠. 여기다 왕별 달고.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가 계급이 대장 위에 북한에는 차수가 있습니다. 대장보다 하나 높은 거.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게 원수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원수예요. 그 원수는 금색 왕별을 답니다. 그리고 차수는 흰색 왕별. 그리고 그 다음에 별 4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이제 군인이었는데 케네디가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죠. 뭐 후진국에서 뭐 이상한 놈 하나 왔다 하고서 뭐 쿠데타 한 놈이 말이야 뭐 와가지고 그러니 또 그때 케네디는 뭐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젊은 최연소 대통령이고 막 그랬는데 만난 다음에 좋아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그 사람 괜찮아. 그랬는데 미국이 그때 이제 월남전쟁에 가느냐 마느냐에 범민하고 있을 텐데 박정희가
필요하면 우리가 군대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박정희가 한 몇 년 앞을 보고서 미국이 거기에 발을 집어넣으면은 군인이 모자랄 텐데 한국에 있는 미군을 필경 뺄 거야. 그때 그거 못 보게 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겁니다.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뭐 우리가 물론 약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상대도 안 되게 약한 것은 아닌데 북한한테 물어보세요. 미군 2만 8천 명이 무서운가? 한국군 60만이 무서운가? 북한 놈들이 미군 2만 8천 명이 무섭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심리적이죠, 심리. 심리적으로 미국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있으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영어로 디터런스입니다. 디터. 아예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디펜드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게 되면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지 않은 채로 저놈이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 디터입니다. 디터. 아예 싸우지 못하게. 그래서 영어로는 디터런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디터런스까지 할 힘은 없습니다. 북한이 심리적으로 너네하고는 한번 싸울 수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미국은 저거하고는 못 싸우겠어. 그래서 심리적으로 디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투력이 월등히 세다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북한이 못 건드린다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너네가 급하면은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게. 월남에 한국군 갔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솔직히 신문 보고 운동 경기 보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야, 오늘은 베트콩하고 15대 1로 이겼대. 와, 하도 전쟁을 잘해가지고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하나 더 있다. 이스라엘은 쌈자라기로 소문난 나라인데 아시아에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대요. 우리 국군이 양민 학살했다고 또 그러죠. 좌파들이. 양민하고 전쟁한 겁니다. 왜? 게릴라랑 싸웠으니까. 게릴라는 다 양민 아니에요? 게릴라가 군복 입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적이 전부 다 양민이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박정희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대위 한 사람이 계급이 뭘 뻘거트리고 훈장을 하도 많이 받아서 105명 죽었대요. 자기가. 육사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양민을 학살하셨구나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월남전에 싫어합니다. 월남 사람들이 한국군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군이라면 따양 그래서 막 손을 들고 그런대요. 그 논두렁도 우리나라랑 옛날 논하고 비슷해요. 그 군인들이 총 들고 논두렁을 가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우리는 뭐 또 초콜릿도 던져주고 그러면서 갔는데 논두렁 거의 다 지나 무렵에 따당 소리가 나더래요. 그 뒤 보니까 우리 병사가 총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때 그 소대장님은 거기 논에서 일하던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다 긁었어요. 거기 할머니도 죽었겠죠. 그때 했던 그 소대장이 저보고 네가 그때 내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쏘셨나요? 물어볼 거야? 그거 물어보는 순간 우린 전멸 다 죽습니다. 지금 미국군이 이라크전에서 전쟁하는데 군인들한테 지시한 사항 중에 하나가 꼬마가 나와서 손을 들면서 초콜릿 달라고 그러면 전속력으로 통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쓰면은 로켓가 날라오니까. 그게 전쟁터가 그런 거예요. 그 양민 죽이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양민들 죽였겠죠. 바로 이런 그 전쟁을 하고 왔는데 월남 가가지고 그거로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 꿔달라면 누가 꿔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을 텐데 돈 좀 꿔주세요. 그래서 월남 가서 미국한테 야, 난 네 친구니까 돈 좀 꿔줘.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다 쓰지 않고 서울로 보내고 그거로 고속도로 놓은 겁니다. 그거로 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왜? 그게 핏줄이니까. 피가 통해야지 산업도 발전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약간 좌파 같은 거가 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해 주는 걸 보고 뭐 이놈들이 매일 뭐 설탕가루만 원조해 주냐. 저 무슨 공장도 지어주고 화학 뭐 이런 걸 지어줘야지. 그래서 짜증을 빡 내고 나서 고담에 쓰는 겁니다. 혹시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정을 들추어서 초노도
의식적인 곡해를 일으킨다거나 감사하는 마음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미국을 욕했지만은 그건 아니야. 고마운 것은 어디까지나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개념 있는 친밀을 한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야 주려면 좀 뭐 공장을 줘주지 매일 설탕가루만 갖다 주냐. 이건 매일 이것만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야. 우리는 영원히. 그러면서도 그때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의 52%가 미국 원조입니다. 국방비는 100% 원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게 독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도 못 짜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이야. 우리는 48%짜리 나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예산의 52%가 미국 원조입니다. 미국이 원조 덜 주면 줄어드는 거고, 더 주면 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라를 맡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안보 상황이 아주 나빴죠. 그 당시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말하려면 힘든데, 그때 그 북한에서 월남 전쟁이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도 그걸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계속 게릴라를 서울에 보내는 겁니다. 68년에 왔던 게릴라는 1.2 사태라고 하고 31명이 왔었는데, 그때 그 청와대 부근에, 우리 집이 청와대에서만 한 2km 정도 되는 데 있었는데, 뭐 밤새도록 총 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뭐 그냥 뻥뻥하고 밤에 그 밝히는 폭탄도 터지고,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그 밑에서 이제 지하실에서 일했죠. 그러니까 뭐 숨어서 벙커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북한의 특공대하고 한국군이 전투하는 총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야, 민주주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게릴라 준동. 그리고 1968년에 갑자기 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69년이죠. 야, 이제 요거 뭐 월남 지나가고 이제 월남전 한참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미국이. 그래서 이런 전쟁은 니네들이 해. 우리는 이런 전쟁 안 할 거야.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나오죠. 닉슨 독트린. 아시아는 아시아가 막아라. 그리고 중국하고 친해졌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사이좋게 지나고. 무슨 꼴이냐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북한을 뒤에서 지원해주던 형님인 중국하고 소련, 그리고 우리 형님인 미국이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가 안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정말 황당무계한 겁니다. 이거 뭐야? 어른들은 화해 안 해? 아직까지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러고. 그때 10월 유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10월 유신은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해준 거예요. 야, 저놈들이 불안해하니까 안정시켜. 안정시키려고 말이야. 정치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헌법 다 바꾸고 너 대통령에도 걱정 없어. 남한만 해준 줄 아세요? 북한은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게 나와서 김일성이를 신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너네 둘이 다 튼튼해졌으니까 우리 형님들이 사이좋게 지내도 너네들도 그냥 단단하니까 걱정하지들 말아. 그래서 10월 유신하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어른들 둘이, 뭐 어른이라고는 좀 웃기지만 하여간 큰 나라 둘이 화해하면서 밑에는 그래 너네 둘이 그 권력을 단단하게 잘 가지고 안정을 유지해 라고 해준 겁니다. 그때 미군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중국 수상이 주한미군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럼 전쟁 나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자기도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도 반대해요. 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일본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군대 가야 되는 건가? 일본 우파들은 야야 가만히 있어 잘 됐어.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서야 돼. 중국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군이 다시 100만 대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군이 50만 대군으로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거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까지 안 가는 것만 안 만들면 안 되겠냐, 미국? 대륙간 따뜻함만 안 만들고 나머지는 갖고 있게 해줘. 그런데 일본이 미국 가서 그랬습니다. 일본 국방장관이 중거리, 단거리, 화학무기도 다 없애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중거리, 단거리, 화학무기. 장거리만 아니라. 그거 사실 우리가 말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얘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일본의 우파들은
야, 차제에 나도 핵무장 했으면 좋겠다 그런 놈들도 있겠죠. 근데 일본이 핵무장하면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시진핑 당장 전화해서 그건 안 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월남전 한참 안 되면 존슨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다 그랬더니 선물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과학기술연구소를 하나 줘줘.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소를 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야, 그 제3세계의 독재자가 그래도 그걸 줘달래네.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달랄 줄 알았더니만은 그래서 거기에 존슨 강당까지 같이 만들었죠. 카이스트에 가면 홍콩에 가보면은 그 강당 이름이 존슨 강당입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사람 중에 박정희 죽이러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 됐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생포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뭐, 대한민국 편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77세더라고요, 지금. 닉슨 독트린, 애들은 디리다 싸우고 있는데 어른들이 갑자기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화해한 거.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10월 유신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뭐 이거 쭉쭉 넘어가고요. 주한미군 진짜 셉니다. 미군이 얼마나 세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다가 별 둘인 사단장님한테 한 10몇 년 됐어요. 이라크 전쟁 있고 직후입니다. 미군이 얼마나 세요? 그랬더니 그 사단장님이 걔네들 정말 셉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일개 여단이 우리 일개 군단하고 비슷할 거요 그러더라고요. 9배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1대 9. 걔네들 하나가 우리 9명쯤 될 거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무기가 좋으면은 100대 1도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은 1000m를 나갑니다. 근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은 500m 나가요. 근데 내가 600m 지점에서 저 친구들 다 쏠 수 있죠. 쟤네들 하나도 못 쏘고. 그래서 9배가 아니라 9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워낙 세니까 한 2, 3만 명 있어도 북한이 감히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다 그래도 자꾸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또 내보내주고 갈 때도 또 잘해줬습니다. 잘 가라고. 가서 아주 열렬하게 참 그 사람들 감동 주는 환송식 해주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잘 가시오. 혈명의 벗. 이 7사단의 그 군가가 아리랑입니다. 7사단이 나감으로써 휴전선을 우리 군이 다 맡게 된 겁니다. 휴전선도 미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것들 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뭡니까? 미군이 있어도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없어도 지켜야 되는데 있는 힘 다해서 붙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갈까봐 월남에 대신 보내주고, 그리고 그거로 이제 시드모니를 갖고 와서 고속도로 깔고 그랬는데 카터라는 사람,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사람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의 선거 경악이 내가 이제 지금 선거하는 중인데 제일 앞에 있던 거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입니다. 그 이유는 독재국가인데 우리가 왜 도와줍니다. 독재국가인데 왜 도와주니? 그럼 북한은 근데 김일성이는 또 되게 좋아해요, 저 친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간다고 그러니까 박정희는 뭐 황당한 것이죠. 야, 지금 뭐 경제발전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저놈들 간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카터가 한국을 방문할 때 자기 그 대사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박정희가 나랑 만나가지고 주한미군 가면 안 된다는 소리 제발 못 꺼내게 해.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박정희가 딱 어떻게 말할 건 전부 다 영어로 말하고 통역한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정확히 전달하는 훈련을 다 시키고 카터랑 만나자마자 그냥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고 뭐 1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되니까 카터가 밑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너 떠들어. 난 만화 그려. 만화 그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떠들었습니다. 가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얘기를 말이죠. 그 당시에 그 한국 대사에 있던 글라이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회고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과거 수많은 정상회담에 참석해 보았지만,
카터와 박정희가 그날 아침에 한 것처럼 지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카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다가 저쪽 그 서울 그 덕수궁 뒤에 가면은 미국 그 대사관 관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게 돼 있는데 점심인가 저녁인가 하여간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대사한테 아까 그 글라이스틴 대사한테 막 삿대질했어요. 그 우리말로 하면 야 임마 박정희가 주한미군 철군 그 얘기 꺼내지 못하게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펄펄 뛰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카터한테. 그러니까 카터가 그리고 4년 만에 대통령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 자기 대통령 공약을 날려버린 거. 근데 박정희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가라. 갈 테면 가. 갈 테면 가라 하니까 갑자기 놀랐어요. 미국이. 니네 가면 우리는 핵폭탄 만드는 거야. 박정희는 핵폭탄 만들어서 뭐 그게 아니라 내가 핵폭탄 만드는 일본은 어떻게 하겠니? 내가 핵 만드는 일본도 난리가 나겠지? 너네들 한번 잘해봐. 일본이 핵폭탄 만드는 날 일본은 1942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쩔쩔매는 거는 군사력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일본은 세계 3등짜리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핵무기 가지고 군사력 가지면 미국 말 듣겠어요? 박정희가 나 그래 가려면 가. 그 말에 철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카터는 대통령 안 되고 그래서 카터 회고록에 보면은 박정희 얘기는 3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지. 박정희 얘기가 30페이지는 나와야죠. 내 임기 4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힌 놈은 저놈이다. 나는 선거 공약한 날을 저놈 때문에 하지 못했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지 못했다 했는데 안 나오고 제가 2014년 겨울에 카터 대통령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도서관. 박정희에 대한 거는 피자도 없습니다. 그거 쭉 이렇게 벽에 있는데 근데 김밀성하고 껴안은 것을 하드보드로 크게 실무보다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저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 운명이 저놈들한테 결정되지 않으려면 자주국방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박정희가 자주국방이죠. 그래서 핵설계도 발견되고 제가 최근에 시올리신과 국제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뭐 미군 나가고 카터 저러고 뭐 이럴 때 이제 카터가 저러고는 이제 시올리신이 된 다음이죠. 우리가 독재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보세요. 이거 4차선인데 처음에 개통됐을 때 여기 누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누웠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거기 누웠는데 그 사람들이 누운 이유는 부자놈들 여행 다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몇 명 계신지 모르지만 자동차 대수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절반은 넘을걸요. 100명 있으면 50대 넘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2,300만 대예요. 18세 이상만 쳐가지고서는 한 사람당 거의 한 대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들 놀러 다니는 길이에요, 저 길이. 요새는 평민도 못 놀러 다니죠. 차가 너무 많아서. 바로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어떤 얼굴이가 보려고 한번 갔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엄격한 인상이 아니야. 냉철하고 그런데 가니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고. 박정희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와서 세게 때려잡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막 그러는데 몇 명 죽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 독재자 뭐 그냥 몇백만 단위죠. 모택동에는 한 6천만 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저 겁쟁이라서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겁쟁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낭만주의자, 낭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시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풍금, 피아노가 아니라 풍금에서 노래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들 신나게 부르는 노래 한번 작곡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뭐 새마을도 하고 나의 조국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풍금으로 노래 작곡하는 사람이 깡패가 되기는 곤란해요. 그죠? 김문수 지사는 그럽니다. 경기도지사였죠. 왜 광화문이 조선시대냐? 광화문이 조선시대입니다.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이니까 대한민국 시대는 아니에요.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만든 나라고 지금하고 같은 나라니까. 그냥 USA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바뀌었죠. 조선하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적인 거가 너무 없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적인 거로 장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박정희가 뭐 잘한 건 못한 거 다 많은데 이 사람의 공적은 김일성을 이긴 거예요. 아까 72년도 야 와서 얘기해봐. 근데 와서 보니까 남한에 뭐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 이범석이가 우리 그 남북회담 대표입니다. 그때 서울을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뭐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갖다 놨구만. 뭐 우리한테 보여줄 거 많아서 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 이범석 씨가 그랬대요. 예, 다 갖다 놨어요. 차 옮기는 건 쉽습니다. 건물 옮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온 것이죠. 박정희가 이제 나중에 끝날 무렵에 됐을 때는 야 김일성 총이든 활이든 갖고 덤벼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국방비를 우리 돈으로 하던 해. 야 덤벼. 이젠 내가 너랑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80불, 240불, 필리핀 800불 얘기했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뭐 60년대 정말 가난했고 원래 더 가난했고 그거를 이제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고요. 북한 얘기 조금 하고 뭐 이제 북한은 말이죠. 국민이 굶지 않습니다. 국민이 굶지 않는다고? 예, 국민이 굶지 않아요. 왜 굶지 않게 됐냐면은 90년대 이제 고난의 행군이고 뭐고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들한테 대급 주는 나라죠. 걷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그 공산제도는 노예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왜 노예의 길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사실은 내가 밥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 다 나라에다 바쳐야 되니까 그때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밥 안 주면 내가 굶어야 됩니다. 내가 굶을 일이 없는데 내 힘으로. 그래서 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있죠.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열심히 일하지 않거든요.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니까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북한이 배급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배급을 줄 수 없으니까 북한이 할 수 없이 여러분들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귀족들은 배급을 주는데 보통 사람은 알아서 먹고 사셔야 하는데 그게 북한이 물꼬를 튼 겁니다.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굶어 죽습니다. 아줌마들이 다 사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집에 쌀이 2대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쌀이. 2대를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떡을 이쁘게 만들어서 시장에 들고 나갔어요. 4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 4대가 8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쉬는 거예요. 쉬는 재미로 사는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게 되겠네. 이거 정권 따로 국민 따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권 따로 국민 따로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김정일 살아있을 때 야 내일부터 너네들 아궁이에 숨긴 돈 그거 못 써. 화폐 개혁. 그래서 100대 1로 지금 100원이 내일 1원이야. 다 갖고 나와 바꿔줄게 새거로. 그런데 10만 원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1,000만 원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있는 거 다 바꿔갔어요. 5천만 원 들고 나왔는데 4천만 원 압수 10만 원으로 새돈 10만 원으로. 그래서 그날 북한이 다 울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을 란쿠프라는 이 사람은 소련 출신인데 김일성 대학 졸업하고 호주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 받은 사람인데 지금 국민대학 교수입니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로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죠. 따로 노니까 따로.
내가 배급 안 줬는데도 안 죽고들 다 있네. 그럼 더 무서운 거예요. 죽었을 줄 알아도 다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요거만 건드리지 마시고. 그럼 따르죠. 그거를 독재자가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새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평양에서 배급을 받는 귀족들도 배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인들 보고 휴가를 주는데 휴가가 가서 쌀어도 오기. 그리고 작년에 미국 군함들 뭐 몇십 대씩 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모내기 하러 못 갔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배도 되게 고픕니다.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저 체제는 무너지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잘 나가던 체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북한 사람들 키가 요만해요. 한국군은 미군하고 키가 같아졌습니다. 병사들. 그렇죠. 지금 한국 병사들 키가 미군하고 별로 작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이건 뭐예요? 응? 초등학생 같아요. 뭐 우리보다 10cm 이상 작으니까 138? 군대 가는 기준이? 그럼 뭐 우리나라 중학교생 학생 정도 되면 군대 가는 거죠. 우리는 뭐 지금 젊은 친구들 다 1m 73, 4 다 넘습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이게 뭐 우유 먹고 컸으니까 키가 큰 거죠. 우유 못 먹은 사람하고. 박정희가 부국강병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외국에다 갖다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천항 세계적인 항구인데 지구 위에 떠 있는 화물선의 10%는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면 한국에서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의 0.7%인데 우리나라로 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떠난 것이 10%니까 평균 내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18배 배로 들락날락하는 물건을 쓸 높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박정희 쿠데타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국 물건, 뭐 일본 물건 들어오면 그거 물건 놓은 거구나. 물건 놓은 거구나는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 물건 놓은 거 쓰죠. 심지어는 먹는 것도 우리가 우리 거로만 먹으면 3월 31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외국산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외국산을 먹으면서 매일 그러니까 겨우 식량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왜 다이어트하고 난리예요? 먹을 것도 없는 것들이. 왜? 사오잖아요. 근데 텔레비 만들어서 사오고 자동차 만들어서 사오고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어서 쌀 사는 건 아무 일도 아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밥 먹는 행태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1.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애들. 여러분들이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2. 살기 위해서 먹는 애들. 먹는 사람들. 3.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사람들. 남한은 칼로리 따지며 먹는 나라가 됐고 북한은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택한 제도가 나빠서. 그 사람 말하고 다 똑같아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뭐 있냐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거로 먹고 살고 그거로 돈 벌어. 그때 또 전부 뭐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물건 팔아먹느냐고 그랬죠. 지금 세계에서 물건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까 그 부국강병론, 북한은 강병부국론입니다. 강병부국 수설을 바꿨죠. 박정희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야 돈이 많아야 돼. 그럼 군사력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돼. 강병부국, 부국강병, 부국강병. 그리고 부국이 되면은 강병도 되고 민주주의도 와. 아까 말한 그 교수 이름이 교수입니다. 이걸 했고, 이거 뭐 자기 주기로 온 얘기들 이런 거 쭉 보면은 지금 한국이 110년 전에 미국이 버렸습니다. 버린 건 아니에요. 갖고 간 적이 없으니까 버린 거가 아니죠. 그때 필리핀하고 바꿨습니다. 일본 너 이거 가져. 필리핀 그 대신 내가 가질게. 그게 노일 전쟁 때 카츠라 테프트 조약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야 이거 물건이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가져야 되겠어. 이거 내가 다 가질 거야. 미국이 다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일본한테는 칼이라고 그랬죠. 중국한테는 망치라고 그랬죠. 미국이 망치도 쥐고 칼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통일날 한반도는 미국한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힘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도 그 힘을 활용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활용할 때도 다 뜻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유도 7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어던져요. 웬만한 거 집어던집니다. 남한도 집어던져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집어던지려는 미국은 고릴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안 넘어가요. 그거가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이제 하고 요건데 뭐 이 30년의 역사를 그냥 막 수박 겉을 막 핥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박겉만 핥으면 몸이 건조할 것 같아서 일화들을 몇 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걸 통해서 공부를 새로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극한 책이 있는데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할 때 어떤 때는 진리를 모르고 살다 진리를 알면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진리를 알게 되면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 나죠.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못된 거, 틀린 거가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영훈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노예가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우리 인구의 40%가 노예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노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 노예는 노, 여자 노예는 비, 그리고 노예의 이 인권은 없습니다. 특히 여자 노예는 남자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여자 노예 6명인가 8명인가를 말 한 필값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면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말 한 마리가 여자 노예 8명이었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 책에 의하면은 노예는 인간이니까 IQ가 있고 다 사랑도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고. 도망갔던 노예를 잡아다가 발바닥을 내려치는데 60대 맞고 죽었어요. 근데 시골에 어떤 양반인데 한 100명쯤 노예를 부리는 노예가 재산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노예 죽은 거를 보고 그날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교수가 찾아내가지고 쓴 겁니다. 야, 그놈이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때리다 보니까 죽었다. 참 오늘 기분이 마치 똥을 먹은 것 같구나. 장사라도 잘해줘야지. 죄의식이, 그게 죄의식이에요. 그래도 그건 대단한 죄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내가 공부 시간에 아주 번민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 어디시냐라고 물어볼까봐. 그 선생님은 한문 선생인데 애들 보고 너는 어디 김씨야? 너는 어디시냐? 그러면 그 양반 가문이구만. 이순신 장군 쪽이네. 저기는 양녕대군이구나.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족보도 없고 안성희 씨라는 안성희 씨인데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 그럼 본 적도 없습니다. 야, 내가 4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구나. 응? 근데 이제 그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적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이 씨라는데 혹시 우리가 그거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계속 다 양반이더라고, 옆에 있는 애들이. 나는 좀 나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금 그 사람은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고 저는 판정하고 있습니다. 양녕대군 18대 후손 같구만. 근데 그거는, 40%는, 인간의 40%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확률로 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다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지금은 우리 다 인간이 평등한 세상인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고아인데 미국에서 박사 받아왔는데 결혼을 40몇 살에 하는데 여자 쪽에서 남자 쪽 가문이 나쁘다고 남자 쪽 가문이 나쁘대. 가문이 나쁘죠. 족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야 지금 박사면은 양반이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소설가이자 철학자가 왜 3.1운동 때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 나가서 만세를 불렀을까? 라는 의문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수가 나가서 만세를 불렀을까? 너무 조금 나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잠정적인 답은 1910년보다 1919년에 살기 좋아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노비들은 일본 때문에 노비가 없어졌죠.
그런 거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왜 고종이 책임을 져야지 이완용이가 책임을 지니?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말 앞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그냥 뺏겨요. 고구려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넓어요? 남을 침략하는데 그렇게 넓어요? 고구려는 정말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고구려 전쟁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전쟁을, 그리고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전쟁 못하는 건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 잘하는 것이 200몇 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지구입니다. 전쟁 잘하는 거 200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또 못하는 거 몇 개 죽을 거예요. 독도는 왜 우리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독도는 왜 우리 걸까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밀리터리 컨트롤 오버. 그래서 우리 거예요. 아니, 교수님, 역사적으로 우리 거예요. 만주는 그러면? 만주는 역사적으로 누구 거예요? 만주 역사적으로 우리 거였습니다. 고구려가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우리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건데 지금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중국 거예요. 독도는 뭐 옛날에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배해서 우리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거냐면 일본이 뺏기기 전까지 우리 겁니다. 근데 그거 뺏기면 안 되죠. 그게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와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의 상징입니다. 그걸 뺏기면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뺏길 수가 없어요. 그거 뺏기면 돌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립과 자존과 주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가 그냥 천조각인데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상징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독도도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억번 불러도 안 되고 그것보다는 군함 한 척 더 사는 게 낫고 그 뭐 또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뭐 제가 오늘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앞에 홍지수 작가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공부하시고 이게 뭐 다 이 공부는 나도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자극제가 되면 그거로 만점입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마음을 자극했으면은 저는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